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이제 병의 치료가 안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물을 적게 마셔. 물을. 포도당 주사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되는 그 기능을 떨어뜨려 버려. 한국계 환자들이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 왜 그런가 보니까 의사들,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달고 튀긴 거, 그게 영양 가치도 많고, 암도 우리 생물체예요. 암도 이런 성분이 있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요.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영양제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우리 몸은 70~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보통 최소 2리터, 그러나 가능하면 3리터 까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이제 병의 치료가 안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물을 적게 마셔요.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셔야 돼. 근데 물이 사실은 수돗물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미네랄, 각종 아연 뭐 이런 게 다 검사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이 수돗물인데, 요새 그냥 그 유행에 따라서 이 각종 바틀워터,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물을 많이 마셔. 그 바틀에 있는 물들은 필터로 정제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칼리를 좀 더 넣고 수소를 더 넣고 뭐 했다 해서 어느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은 역시 수돗물이 가장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에비안이라는 세계적인 물 회사가 그 ABC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수돗물을 갖다가 그냥 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파는 거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않고. 그걸 가지고 그게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됐어요. 이미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다 그러면 그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녁에 자주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지 2~3시간마다 깨가지고 소변을 보게 돼. 소변을 본다는 건 물이 그만큼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그냥 손만 씻을 게 아니라 수돗물로 입을 깨끗이 씻어야 돼. 입 안에 균이 한 500개 있어. 거기도 좋은 균, 나쁜 균이 다 섞여 있는데, 그 가끔 무슨 파는 그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입을 씻으면은 좋은 균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냥 물로 자꾸 씻어서, 입이 특히 마를 때 균이 막 자라. 그걸 씻어내야, 왜냐하면 입 속에 있는 균이 뇌로 쉽게 옮겨져. 그래서 여러 가지 뇌 염증, 또 최근에 연구된 거 보면 치매도 이게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연관이 된다. 근데 그 염증이 주로 입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로 입을 잘 씻은 다음에 수돗물을 한 잔씩 마시는 게 좋아. 수돗물을 마시면 또 오줌을 싸기 때문에 주저해서 안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줌을 싸더라도 마시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영양제, 이게 항상 이제 영양제 이런 것은 부족한 사람, 가령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양제로 해서 보충을 해야지. 그러나 우리 몸은 밖에서 영양제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잘 안 만들어내려고 그래. 특히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포도당 주사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입원하기를 좋아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 입원할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병원은 균 덩어리예요. 균 덩어리. 나쁜 균이 특히 제일로 많은 데가 병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들으면, 미국에서는 우리는 포도당 주사를 절대 안 넣어요. 꼭 이제 가령 막 출혈을 한다든지 몸속에서 물이 왕창 필요한 사람 위에는 그런 걸 놓으면은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 영양분이 들어. 그러나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되는 그 기능을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자꾸 부족하다고 그래서 뭐 주사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삼가해야 돼.
그건 약 주고 병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부터가 좀 꺼려해야 돼.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놀래도 따져 물어봐요. 이거 왜 놓냐.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게 필요해도 이거 공짜로 놔주면 몰라도 그걸 참 싫다고 그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놔주면 막 놔달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환자들은 종합 비타민. 왜냐하면 비타민은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전혀 안 만들어내. 이게 먹어서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은 우선 먹는 것이 신통치 않거든. 이게 제대로 균등한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야 돼. 그게 부족하니까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 내지 2개.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씩 먹는 건 좋은 현상이야. 특히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약해져. 몸에서 잘 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1개씩. 그러나 암 환자나 무슨 뭐 다른 사람은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그러나 주사로 따로 특히 요새 바이타민 C 뭐 다른 바이타민 뭐 A, E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바이타민 D가 한국 사람은 다 부족해. 왜 골다공증이 여자들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바이타민 D가 측정하면 모자라. 그 모자란 사람한테는 바이타민 D를 따로 하나씩 더 먹는 건 좋아. 그 흡수할 때 부족한 만큼만 흡수가 돼. 그러나 그런 걸 주사로 맞는다 하는 건 절대로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주사로 하면은 우리 몸은 묘하게 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다 이 평행이 돼 있어서 그런지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빠요. 또 나쁜 것이 물론 많으면 나쁘지. 그냥 너무 없어도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피검사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모자란 사람은 조금 더 충족하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반드시 피검사나 이런 거 해서 부족한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박사님의 저서에서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세계에서 각국에서 오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봐도 한국계 환자들이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환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의사들,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암이라든지 또 독한 그 항암제를 쓰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망가져. 단백질. 그게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망가져. 이 단백질이 가령 빌딩으로 하면은 기둥이나 똑같아. 이 기둥이 망가지니까 그 단백질을 위주로 한 식사를 해야 돼. 그 단백질이 어디에 많냐 하면은 고기 종류에 많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 먹으면 암이 자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도 못 먹게 하고 또 환자들 자신이 아주 그냥 비유가 상해서 그런지 김치하고 밥만 먹어. 근데 김치하고 밥은 전혀 단백질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둥이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한국 환자는 항암 치료하면 한 달 내에 빈혈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 빈혈이라는 건 그 피 속에 적혈구 성분을 히모글로빈이라고 그래. 헤모글로빈. 그게 떨어져서 얼굴도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엠랜더슨 병원이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 그 새로운 환자를 보는데 그 대합실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대합실에서 들어누워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다 한국 환자들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다 앉아 있는데 한국 환자들은 앉아 있지도 못해. 그래서 보면은 피검사 보면 전부 다 히모글로빈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 다 빈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빈혈이 있으면 약이 듣지를 않아요. 이 약을 아무리 써도 그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할 때 그 히모글로빈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안 들어요. 약 치료가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부작용 역시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
부작용을 사는데 유독 한국 사람이 부작용이 많아.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같은 치료, 훨씬 용량을 체구가 크니까 용량을 많이 쓰는데도 부작용이 뭐 전혀 없는 거 하지만 훨씬 적어. 그건 왜냐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잘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단백질 위주로.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그 심줄에 나쁜 기름이 많으니까 최소한 닭 앞가슴 또는 무슨 가장 좋은 건 오리고기, 또 흑염소, 또 개고기 이런 것은 맛이 없는 담백한 고기야. 거기에다가 각종 야채를 섞어가지고 먹어야 돼. 옛날에 고기만 많이 먹던 사람들이 장암을 많이 걸렸어.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고기는 이 흡수가 장에서 이게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물은 빨리 되고, 그러니까 그 장 안에서 압력이 높아져. 근데 늙으면은 그 장벽도 약해져 가지고 이 압력 때문에 이 개실이라는 게 생겨.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거기서 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오래 씹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천천히 먹어야 돼. 결국 변비가 그 장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비. 그리고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환자가 의사를 도와주는 거고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환자들이 치료가 제일 안 하는 주 근본 원인은 근심 걱정이야. 근심 걱정. 특히 한국의 여자 환자들은 근심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 그 근심 걱정에 관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다 연구한 걸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에 4%만이 그 가치가 있는 근심. 나머지 96%는 말짱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왜 근심 걱정을 안 냐? 우선 암 자체를 그냥 감기처럼 생각해. 이 못 고치는 병들은 고치는 병이 뭐가 있냐 이거야. 다 못 고치지. 근데 약 쓰면 좀 좋아지고 안 쓰면 나빠지고. 그러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누가 울고 땅치고 우는 사람 누가 있어? 없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한다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을 자기만이 걸린 무슨 죽을 병 또 저주의 병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살거든. 그리고 그 이제 기독교적인 그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누구나 죽잖냐 이게 조금 일찍 가고 늦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잖아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자간 대성통곡을 해. 그런 것이 이제 암에 대한 오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습관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올바른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도 고쳐야 돼. 그래야지 치료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이런 이제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가가 하지 않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우선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 병원도 안 듣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많이 도와주면서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다 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 신약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370번 나온다고. 그걸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잔뜩 듣고 그래서
그런데도 목사님 자신들도 암 걸려서 내가 도와주면서 보니까 근심 걱정 투성이야. 잠을 못 자, 한국 사람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암세포를 키우는 식습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별한 그런 이제 뭐 암을 가장 우리가 실험실에서 놓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튀긴 거, 기름진 거, 단 것은 어려서부터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게 영양 그 가치도 많고 이런데 암도 우리 생물체예요. 암도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려면 당분, 또 이제 그 기름기 이런 성분이 있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자 주로 이제 이게 먹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하지 지나치게 뭐든지 지나치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절제하는 생활, 적당히 먹고 마시는 범위 안에서는 특별히 암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이제 펫 스캐닝이라는 그것은 기능을 보는 그 사진이에요. 이제 CT나 MR 초음파는 형태학적인 해부학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있냐 없냐, 사이즈가 크냐 작냐는 그런 사진으로 보는데 그 덩어리가 얼마나 악성이냐, 이게 양성이냐 또는 악성이냐 이런 걸 보려면은 우리가 펫 스캔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펫 스캔을 할 때에 우리가 아주 적은 양의 설탕을 동위원소에 붙여서 주사를 해. 그러면 이게 암에 가서 들어붙어. 그런데 진짜 슈가를 주면은 이론적으로 그 암이 좋아서 먹어가지고 더 자라지. 그래서 가짜 슈가를 준다고. 가짜 슈가를 주면은 암세포가 구분을 못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화학적으로는 약간 달라. 이제 그러니까 주면은 가서 들어만 붙지 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안 해. 가짜니까. 그래서 사진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짜 슈가를 주면은 암도 잘하지. 그 나쁘다는 음식은 암도 좋아해. 암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사기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나눌 때 사기라고 하면은 암이 원래 생긴 장기 말고 다른 장기로 이제 암이 옮겨간 거, 전이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인데 뇌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폐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뼈로 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기인 거고요. 이 사기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사기로 발견되시는 분들은 암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기로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면역력 저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사기로 잘 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상태가 응급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랑 막 싸워요. 암에 걸렸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첫 번째로는 사기암으로 가는 이유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사기로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암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기로 가기 전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기여도 요즘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생존율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기암이라고 해서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적극적인 치료,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대학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이재발 사기암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1, 2, 3기 또 3기 앞쪽에서는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의 핵심은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이 핵심 치료고, 이게 수술이 되냐 안 되냐로 치료율이나 생존율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암 방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술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내, 2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2년은 내가 면역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때 핵심은 사실 면역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올릴지, 요즘은 면역을 올리는 치료도 있고 주사도 있고 온열 치료도 있고 산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죠.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덩이는 사실은 우리가 1cm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억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10억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1cm를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줄기암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에는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하는데 종양 미세환경이 이 면역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초기암만 죽이면 안 되겠죠. 줄기암도 죽이고 이 종양 미세환경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초기암들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줄기암을 공격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줄기암을 제대로 죽이는 걸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4세대 항암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 암 줄기세포 혹은 줄기암은 초기암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초기암은 다 죽여서 영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줄기암은 안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술을 먹는다,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얘가 다시 초기암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양 미세환경도 있는데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췌장암의 경우에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면역세포가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은 보통 이제 일반 조직에 비하면 암 조직이 산소가 5분의 1 정도인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으로 산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못 들어가고 항암제도 못 들어가니까 항암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 미세환경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암 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연구들만 있었냐면은 사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의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는 전기전자 전공이셔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쪽을 연구를 하시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가더라. 그 기전은 뭐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대장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유방 줄기암을 초기 유방암으로 바꾼 연구, 그다음 폐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공통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바꿔서 후성 유전의 스위치,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바람 스위치가 꺼지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런 후성 유전 스위치를 켜지면 정상세포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초기암이 됐어요. 그리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줄기암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 몸을 정상 상황으로 바꾸면 20대처럼 산소도 많고 면역도 높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상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조광용 교수님께서 밝힌 거고, 저도 임상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에 걸린 걸 인지한 후에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암 투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멘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투병의 멘토가 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한 분만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두세 군데를 가는 사람들이 암 걸리면 한 군데만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뭐 중국 병원들도 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만약에 10군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5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게 관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갈 멘토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점에 가서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에 나온 책이나 뭐 의사들이 쓴 책보다는 암 환자나 암 환자 보호자가 쓴 책 중에 이론적인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암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암 환자 보호자가 책을 몇백 권을 읽고 쓴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 암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들이겠죠. 그런 책들을 좀 읽어서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 찾기, 두 번째는 이제 서점 가서 암 환자나 보호자가 쓴 책들을 좀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게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 내 몸을 뒤돌아보는 계기, 나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그거를 재정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암에 걸리면 1, 2년은 투병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는 방사나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이 2년까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 방사 끝나고도 2년 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3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암에 진단 받으면.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으면 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고 관리는 어디 가서 할 거고 내가 쉴 때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이런 나의 이제 치료 체계를 딱 한두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의 상태, 내가 이럴 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한 방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디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암 투병의 동료들이 많잖아요. 내가 폐암이면 폐암 환우회도 가입해보고,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투병의 동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재발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언제쯤 재발하기 시작하나요? 재발률은 이제 암 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암은 뭐 20, 30%, 어떤 암은 뭐 40, 50%. 근데 이제 암이 좀 안 좋은 암들, 뭐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1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막 7,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던 암들, 아까 제가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 근데 이 줄기암으로 발견된 암들은 이제 재발률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성 암, 위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점막만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기 위암이고, 밑에 층을 들어간 게 이제 진행성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은 재발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식으로 암종별로 이제 많이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재발되는 건 대개 2년에서 3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2년까지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단으로부터는 3년이지만 치료가 포함되면은 수술한 방사 다 끝나고는 2년 정도거든요. 그 내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나서 2, 3년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재발을 막는 방법이고요.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암들은 5년이 지나도 이제 재발이 있기 때문에 7, 8년, 9년 가도 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호르몬성 암들은 이제 10년 관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케어했던 분 중에는 암이 한번 완치가 되셨었는데 다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재발이 이제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거를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사실은 내 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의사들한테 이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방심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 9개월 검사에서 멀쩡해서 다시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밤을 새웠다든지 그러면서 12개월 검사에서 재발된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발이 잘 되는 2, 3년 내에는 2, 3년까지는 좀 엄격하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요.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영양제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우리 몸은 7,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보통 최소 2리터, 그러나 가능하면 3리터까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이제 병의 치료가 안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물을 적게 마셔요.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이 사실은 수돗물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미네랄, 각종 아연 뭐 이런 게 다 검사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이 수돗물인데, 요새 그냥 그 유행에 따라서 이 각종 바틀워터,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물을 많이 마셔. 그 바틀에 있는 물들은 필터로 정제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칼리를 좀 더 넣고 수소를 더 넣고 뭐 했다 해서 어느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은 역시 수돗물이 가장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에비안이라는 세계적인 물 회사가 그 ABC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수돗물을 갖다가 그냥 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파는 거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않고. 그걸 가지고 그게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됐어요. 이미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다 그러면 그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녁에 자주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지 2-3시간마다 깨가지고 소변을 보게 돼. 소변을 본다는 건 물이 그만큼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그냥 손만 씻을 게 아니라 수돗물로 입을 깨끗이 씻어야 돼. 입 안에 균이 한 500개 있어.
거기도 좋은 군, 나쁜 군이 다 섞여 있는데 그 가끔 무슨 파는 그 화학 약품으로 이렇게 입을 씻으면은 좋은 균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냥 물로 자꾸 씻어서 입이 특히 마를 때 균이 막 자라. 그걸 씻어내야, 왜냐하면 입속에 있는 균이 뇌로 쉽게 옮겨져. 그래서 여러 가지 뇌 염증, 또 최근에 연구된 거 보면 치매도 이게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연관이 된다. 근데 그 염증이 주로 입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로 입을 잘 씻은 다음에 수돗물을 한 잔씩 마시는 게 좋아. 수돗물을 마시면 또 오줌을 싸기 때문에 주저해서 안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줌을 싸더라도 마시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영양제, 이게 항상 이제 영양제 이런 것은 부족한 사람, 가령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양제로 해서 보충을 해야지. 그러나 우리 몸은 밖에서 영양제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잘 안 만들어내려고 그래.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포도당 주사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입원하기를 좋아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 입원할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병원은 균 덩어리예요. 균 덩어리. 나쁜 균이 특히 제일로 많은 데가 병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오면 미국에서는 우리는 포도당 주사를 절대 안 넣어요. 꼭 이제 가령 막 출혈을 한다든지 몸속에서 물이 왕창 필요한 사람 위에는 그런 걸 놓으면은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 영양분이 있으라. 그러나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 기능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그래서 뭐 주사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삼가해야 돼. 그건 약 주고 병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부터가 좀 꺼려해야 돼.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놀래도 따져 물어봐요. 이거 왜 놓냐.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게 필요해도 이거 공짜로 놔주면 몰라도 그렇지 하면 싫다고 그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놔주면 막 놔달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환자들은 종합 비타민. 왜냐하면 비타민은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전혀 안 만들어내. 이게 먹어서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은 우선 먹는 것이 신통치 않거든. 이게 제대로 균등한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야 돼. 그게 부족하니까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 내지 2개.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씩 먹는 건 좋은 현상이야. 특히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약해져. 몸에서 잘 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1개씩. 그러나 암 환자나 무슨 뭐 다른 사람은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그러나 주사로 따로, 특히 요새 바이타민 C, 뭐 다른 바이타민 뭐 A, E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바이타민 D가 한국 사람은 다 부족해. 왜 골다공증이 여자들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바이타민 D가 측정하면 모자라. 그게 모자라는 사람한테는 바이타민 D를 따로 하나씩 더 먹는 건 좋아. 그 흡수할 때 부족한 만큼만 흡수가 돼. 그러나 그런 걸 주사로 맞는다 하는 건 절대로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주사로 하면은 우리 몸은 묘하게 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다 평행이 돼 있어서 그런지,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빠요. 또 나쁜 것이 물론 많으면 나쁘지. 그냥 너무 없어도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피검사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모자란 사람은 조금 더 충족하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반드시 피검사나 이런 거 해서 부족한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박사님의 저서에서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세계에서 각국에서 오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봐도 한국계 환자들이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환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의사들,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암이라든지 또 독한 그 항암제를 쓰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망가져. 단백질. 그게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망가져. 이 단백질이 가령 빌딩으로 하면은 기둥이나 똑같아. 이 기둥이 망가지니까 그 단백질을 위주로 한 식사를 해야 돼. 그 단백질이 어디에 많냐 하면은 고기 종류에 많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 먹으면 암이 자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도 못 먹게 하고 또 환자들 자신이 아주 그냥 비유가 상해서 그런지 김치하고 밥만 먹어. 김치하고 밥은 전혀 단백질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둥이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한국 환자는 항암 치료하면 한 달 내에 빈혈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 빈혈이라는 건 그 피 속에 적혈구 성분을 히모글로빈이라고 그래. 헤모글로빈. 그게 떨어져서 얼굴도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엠랜더슨 병원이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 그 새로운 환자를 보는데 그 대합실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대합실에서 들어누워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다 한국 환자들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다 앉아 있는데 한국 환자들은 앉아 있지도 못해. 그래서 보면은 피검사 보면 전부 다 히모글로빈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 다 빈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빈혈이 있으면 약이 듣지를 않아요. 이 약을 아무리 써도 그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할 때 그 히모글로빈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안 들어. 약 치료가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부작용 역시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 부작용을 사는데 유독 한국 사람이 부작용이 많아. 그러니까는 그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같은 치료, 훨씬 용량을 체구가 크니까 용량을 많이 쓰는데도 부작용이 뭐 전혀 없는 거 하지만 훨씬 적어. 그건 왜냐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잘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단백질을 위주로.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그 심줄에 나쁜 기름이 많으니까 최소한 닭 앞가슴 또는 무슨 가장 좋은 건 오리고기, 또 흑염소, 또 개고기 이런 것은 맛이 없는 담백한 고기야. 거기에다가 각종 야채를 섞어가지고 먹어야 돼. 옛날에 고기만 많이 먹던 사람들이 장암을 많이 걸렸어.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고기는 이 흡수가 장에서 이게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물은 빨리 되고 그러니까 그 장 안에서 압력이 높아져. 근데 늙으면은 그 장벽도 약해져 가지고 이 압력 때문에 이 개실이라는 게 생겨.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거기서 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오래 씹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천천히 먹어야 돼. 결국 변비가 그 장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비. 그리고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환자가 의사를 도와주는 거고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환자들이 치료가 제일 안 하는 주 근본 원인은 근심 걱정이야. 근심 걱정. 특히 한국의 여자 환자들은 근심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 그 근심 걱정에 관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다 연구한 걸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에 4%만이 그 가치가 있는 근심. 나머지 96%는 말짱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왜 근심 걱정을 안 하냐? 우선 암 자체를
그냥 감기처럼 생각해. 이 못 고치는 병들은 뭐 고치는 병이 뭐가 있냐 이거야. 다 못 고치지. 근데 약 쓰면 좀 좋아지고 안 쓰면 나빠지고. 그러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누가 울고 땅치고 우는 사람 누가 있어? 없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한다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을 자기만이 걸린 무슨 죽을 병, 또 뭐랄까 저주의 병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나이면서부터.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살거든. 그리고 그 이제 기독교적인 그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누구나 죽지 않냐 이게야. 조금 일찍 가고 늦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잖아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자간 뭐 대성통곡을 해. 그런 것이 이제 암에 대한 오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습관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올바른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도 고쳐야 돼. 그래야지 치료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이런 이제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가가 하지 않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우선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 병원도 안 듣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많이 도와주면서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다 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 신약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370번 나온다고. 그걸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잔뜩 듣고 그래서 그런데도 목사님 자신들도 암 걸려서 내가 도와주면서 보니까 근심 걱정 투성이야. 잠을 못 자. 한국 사람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어. 반대로 암세포를 키우는 식습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별한 그런 이제 뭐 암을 가장 우리가 실험실에서 놓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알려진 건 없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달고 그다음에 이게 뭐 튀긴 거, 기름진 거, 단 것은 어려서부터 다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게 영양 그 가치도 많고 이런데 암도 우리 생물체예요. 암도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려면 당분, 또 이제 그 기름기 이런 성분이 있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자 주로 이제 이게 먹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하지 지나치게 뭐든지 지나치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절제하는 생활, 적당히 먹고 마시는 봄이 안에서는 특별히 암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이제 펫스캔이라는 그것은 기능을 보는 그 사진이에요. 근데 CT나 MR 초음파는 형태학적인 해부학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있냐 없냐, 사이즈가 크냐 작냐는 그런 사진으로 보는데 그 덩어리가 얼마나 악성이냐, 이게 양성이냐 또는 악성이냐 이런 걸 보려면은 우리가 펫스캔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펫스캔을 할 때에 우리가 아주 적은 양의 설탕을 동위원소에 붙여서 주사를 해. 그러면 이게 암에 가서 들어붙어. 그런데 진짜 슈가를 주면은 이론적으로 그 암이 좋아서 먹어가지고 더 자라지. 그래서 가짜 슈가를 준다고. 가짜 슈가를 주면은 암세포가 구분을 못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화학적으로는 약간 달라. 이제 그러니까 주면은 가서 들어만 붙지 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안 해. 가짜니까. 그래서 사진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짜 슈가를 주면은 암도 잘하지.
그 나쁘다는 음식은 암도 좋아해. 암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사기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나눌 때 사기라고 하면은 암이 원래 생긴 장기 말고 다른 장기로 이제 암에 옮겨간 거, 전이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인데 뇌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폐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뼈로 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기인 거고요. 이 사기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사기로 발견되시는 분들은 암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기로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면역력 저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사기로 잘 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상태가 응급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랑 막 싸워요. 암에 걸렸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첫 번째로는 사기암으로 가는 이유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사기로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암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기로 가기 전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기여도 요즘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생존율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기암이라고 해서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적극적인 치료,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대학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이재발 사기암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1, 2, 3기 또 3기 앞쪽에서는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의 핵심은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이 핵심 치료고, 이게 수술이 되냐 안 되냐로 치료율이나 생존율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내, 2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2년은 내가 면역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때 핵심은 사실 면역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올릴지, 요즘은 면역을 올리는 치료도 있고 주사도 있고 온열 치료도 있고 산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죠.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덩이는 사실은 우리가 1cm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억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10억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1cm를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줄기암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에는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하는데, 종양 미세환경이 이 면역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초기암만 죽이면 안 되겠죠. 줄기암도 죽이고 이 종양 미세환경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초기암들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줄기암을 공격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줄기암을 제대로 죽이는 걸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4세대 항암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 암 줄기세포 혹은 줄기암은 초기암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초기암은 다 죽여서 영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줄기암은 안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술을 먹는다,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얘가 다시 초기암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양 미세환경도 있는데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췌장암의 경우에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면역세포가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은 보통 이제 일반 조직에 비하면 암 조직이 산소가 5분의 1 정도인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으로 산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못 들어가고 항암제도 못 들어가니까 항암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암 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연구들만 있었냐면은 사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의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는 전기전자 전공이셔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쪽을 연구를 하시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가더라. 그 기전은 뭐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뭐 대장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유방줄기암을 초기 유방암으로 바꾼 연구, 그다음 폐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공통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바꿔서 후성유전의 스위치,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발암 스위치가 꺼지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런 후성유전 스위치들이 켜지면 정상세포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초기암이 됐어요. 그리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줄기암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 몸을 정상 상황으로 바꾸면 20대처럼 산소도 많고 면역도 높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상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조광현 교수님께서 밝힌 거고 저도 임상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에 걸린 걸 인지한 후에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암 투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멘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투병의 멘토가 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한 분만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두세 군데를 가는 사람들이 암 걸리면 한 군데만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뭐 중국 병원들도 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만약에 10군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5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게 관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갈 멘토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서점에 가서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에 나온 책이나 뭐 의사들이 쓴 책보다는 암 환자나 암 환자 보호자가 쓴 책 중에 이론적인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암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암 환자 보호자가 책을 몇백 권을 읽고 쓴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 암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들이겠죠. 그런 책들을 좀 읽어서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 찾기, 두 번째는 이제 서점 가서 암 환자나 보호자가 쓴 책들을 좀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이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게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 내 몸을 뒤돌아보는 계기, 나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그거를 재정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암에 걸리면 1, 2년은 투병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는 방사나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이 2년까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 방사 끝나고도 2년 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3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암에 진단 받으면. 아,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으면 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고 관리는 어디 가서 할 거고 내가 쉴 때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이런 나의 이제 치료 체계를 딱 한두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의 상태 내가 이럴 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한 방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디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암 투병의 동료들이 많잖아요. 내가 폐암이면 폐암 환우회도 가입해보고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투병의 동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재발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언제쯤 재발하기 시작하나요? 재발률은 이제 암 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암은 뭐 20, 30%, 어떤 암은 뭐 40, 50%. 근데 이제 암이 좀 안 좋은 암들, 뭐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1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막 7,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던 암들, 아까 제가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 근데 이 줄기암으로 발견된 암들은 이제 재발률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성 암, 위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점막만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기 위암이고, 밑에 층을 들어간 게 이제 진행성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은 재발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식으로 암종별로 이제 많이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재발되는 건 대개 2년에서 3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2년까지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단으로부터는 3년이지만 치료가 포함되면은 수술한 방사 다 끝나고는 2년 정도거든요. 그 내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나서 2, 3년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재발을 막는 방법이고요.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암들은 5년이 지나도 이제 재발이 있기 때문에 7, 8년, 9년 가도 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호르몬성 암들은 이제 10년 관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케어했던 분 중에는 암이 한번 완치가 되셨었는데 다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재발이 이제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거를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사실은 내 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의사들한테 이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방심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 9개월 검사에서 멀쩡해서 다시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밤을 새웠다든지 그러면서 12개월 검사에서 재발된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발이 잘 되는 2, 3년 내에는 2, 3년까지는 좀 엄격하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요.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영양제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게 우리 몸은 7,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보통 최소 2리터, 그러나 가능하면 3리터 까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이제 병에 치료가 안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물을 적게 마셔요. 이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이 사실은 수돗물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미네랄, 각종 아연 뭐 이런 게 다 검사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이 수돗물인데, 요새 그냥 그 유행에 따라서 이 각종 바틀워터,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물을 많이 마셔. 그 바틀에 있는 물들은 필터로 정제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칼리를 좀 더 넣고 수소를 더 넣고 뭐 했다 해서 어느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은 역시 수돗물이 가장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에비안이라는 세계적인 물 회사가 그 ABC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수돗물을 갖다가 그냥 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파는 거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않고. 그걸 가지고 그게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됐어요. 이미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다 그러면 그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녁에 자주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지 2-3시간마다 깨가지고 소변을 보게 돼. 소변을 본다는 건 물이 그만큼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그냥 손만 씻을 게 아니라 수돗물로 입을 깨끗이 씻어야 돼. 입 안에 균이 한 500개 있어. 거기도 좋은 균, 나쁜 균이 다 섞여 있는데, 그 가끔 무슨 파는 그 화학 약품으로 이렇게 입을 씻으면은 좋은 균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냥 물로 자꾸 씻어서, 입이 특히 마를 때 균이 막 자라. 그걸 씻어내야, 왜냐하면 입 속에 있는 균이 뇌로 쉽게 옮겨져. 그래서 여러 가지 뇌 염증, 또 최근에 연구된 거 보면 치매도 이게 염증이 오래돼 가지고 연관이 된다. 근데 그 염증이 주로 입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로 입을 잘 씻은 다음에 수돗물을 한 잔씩 마시는 게 좋아. 수돗물을 마시면 또 오줌을 싸기 때문에 주저해서 안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줌을 싸더라도 마시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영양제, 이게 항상 이제 영양제 이런 것은 부족한 사람, 가령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양제로 해서 보충을 해야지. 그러나 우리 몸은 밖에서 영양제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잘 안 만들어내라고 그래.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포도당 주사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입원하기를 좋아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 입원할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병원은 균 덩어리예요. 균 덩어리. 나쁜 균이 특히 제일로 많은 데가 병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오면, 미국에서는 우리는 포도당 주사를 절대 안 넣어요. 꼭 이제 가령 막 출혈을 한다든지 몸속에서 물이 왕창 필요한 사람 위에는 그런 걸 놓으면은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 영양분이 있으라. 그러나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되는 그 기능을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자꾸 부족하다고 그래서 뭐 주사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삼가해야 돼. 그건 약 주고 병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부터가 좀 꺼려해야 돼.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놀라도 따져 물어봐요. 이거 왜 놓냐.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게 필요해도 이거 공짜로 놔주면 몰라도 그걸 참 싫다고 그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놔주면 막 놔달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환자들은 종합 비타민. 왜냐하면 비타민은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전혀 안 만들어내. 이게 먹어서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은 우선 먹는 것이 신통치 않거든. 이게 제대로 균등한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 내지 2개.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씩 먹는 건 좋은 현상이야. 특히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약해져. 몸에서 잘 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1개씩. 그러나 암 환자나 무슨 뭐 다른 사람은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그러나 주사로 따로 특히 요새 바이타민 C 뭐 다른 바이타민 뭐 A, E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바이타민 D가 한국 사람은 다 부족해. 왜 골다공증이 여자들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바이타민 D가 측정하면 모자라. 그 모자란 사람한테는 바이타민 D를 따로 하나씩 더 먹는 건 좋아. 그 흡수할 때 부족한 만큼만 흡수가 돼. 그러나 그런 걸 주사로 맞는다 하는 건 절대로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주사로 하면은 우리 몸은 묘하게 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다 평행이 돼 있어서 그런지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빠요. 또 나쁜 것이 물론 많으면 나쁘지. 그냥 너무 없어도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피검사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모자란 사람은 조금 더 충족하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반드시 피검사나 이런 거 해서 부족한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박사님의 저서에서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세계에서 각국에서 오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봐도 한국계 환자들이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환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의사들,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암이라든지 또 독한 그 항암제를 쓰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망가져. 단백질. 그게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망가져. 이 단백질이 가령 빌딩으로 하면은 기둥이나 똑같아. 이 기둥이 망가지니까 그 단백질을 위주로 한 식사를 해야 돼. 그 단백질이 어디에 많냐 하면은 고기 종류에 많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 먹으면 암이 자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도 못 먹게 하고 또 환자들 자신이 아주 그냥 비유가 상해서 그런지 김치하고 밥만 먹어. 김치하고 밥은 전혀 단백질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둥이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한국 환자는 항암 치료하면 한 달 내에 빈혈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 빈혈이라는 건 그 피 속에 적혈구 성분을 히모글로빈이라고 그래. 헤모글로빈. 그게 떨어져서 얼굴도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엠랜더슨 병원이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 그 새로운 환자를 보는데 그 대합실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대합실에서 들어누워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다 한국 환자들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다 앉아 있는데 한국 환자들은 앉아 있지도 못해. 그래서 보면은 피검사 보면 전부 다 히모글로빈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 다 빈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빈혈이 있으면 약이 듣지를 않아요. 이 약을 아무리 써도 그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할 때 그 히모글로빈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안 들어. 약 치료가 필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부작용 역시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 부작용을 사는데 유독 한국 사람이 부작용이 많아.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같은 치료, 훨씬 용량을 체구가 크니까 용량을 많이 쓰는데도 부작용이 뭐 전혀 없는 거 하지만 훨씬 적어. 그건 왜냐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잘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단백질을 위주로.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그 심줄에 나쁜 기름이 많으니까
최소한 닭 앞가슴 또는 무슨 가장 좋은 건 오리고기, 또 흑염소, 또 개고기, 이런 것은 맛이 없는 담백한 고기야. 거기에다가 각종 야채를 섞어가지고 먹어야 돼. 옛날에 고기만 많이 먹던 사람들이 장암을 많이 걸렸어.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고기는 이 흡수가 장에서 이게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물은 빨리 되고, 그러니까 그 장 안에서 압력이 높아져. 근데 늙으면은 그 장벽도 약해져 가지고 이 압력 때문에 이 개실이라는 게 생겨.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거기서 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오래 씹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천천히 먹어야 돼. 결국 변비가 그 장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비. 그리고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환자가 의사를 도와주는 거고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환자들이 치료가 제일 안 하는 주 근본 원인은 근심 걱정이야. 근심 걱정. 특히 한국의 여자 환자들은 근심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 그 근심 걱정에 관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다 연구한 걸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에 4%만이 그 가치가 있는 근심. 나머지 96%는 말짱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왜 근심 걱정을 안 하냐? 우선 암 자체를 그냥 감기처럼 생각해. 이 못 고치는 병들은 고치는 병이 뭐가 있냐 이거야. 다 못 고치지. 근데 약 쓰면 좀 좋아지고 안 쓰면 나빠지고. 그러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누가 울고 땅치고 우는 사람 누가 있어? 없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한다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을 자기만이 걸린 무슨 죽을 병 또 저주의 병 이렇게 생각해. 근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살거든. 그리고 그 이제 기독교적인 그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누구나 죽잖냐 이게야. 조금 일찍 하고 늦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잖아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자간 대성통곡을 해. 그런 것이 이제 암에 대한 오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습관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올바른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도 고쳐야 돼. 그래야지 치료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이런 이제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가가 하지 않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우선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 병원도 안 듣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많이 도와주면서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다 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 신약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370번 나온다고. 그걸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잔뜩 듣고 그래서. 그런데도 목사님 자신들도 암 걸려서 내가 도와주면서 보니까 근심 걱정 투성이야. 잠을 못 자. 한국 사람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어. 반대로 암세포를 키우는 식습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별한 그런 이제 암을 가장 우리가 실험실에서 놓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알려진 건 없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튀긴 거, 기름진 거, 단 것은 어려서부터 다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게 영양 그 가치도 많고 이런데, 암도 우리 생물체예요. 암도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려면 당분, 또 이제 그 기름기, 이런 성분이 있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자, 주로 이제 이게 먹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하지, 지나치게, 뭐든지 지나치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절제하는 생활, 적당히 먹고 마시는 봄이 안에서는 특별히 암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이제 펫스캐닝이라는 그것은 기능을 보는 그 사진이에요. 이제 CT나 MR 초음파는 형태학적인 해부학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있냐 없냐, 사이즈가 크냐 작냐는 그런 사진으로 보는데, 그 덩어리가 얼마나 악성이냐, 이게 양성이냐 또는 악성이냐, 이런 걸 보려면은 우리가 펫스캔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펫스캔을 할 때에 우리가 아주 적은 양의 설탕을 동위원소에 붙여서 주사를 해. 그러면 이게 암에 가서 들어붙어. 그런데 진짜 슈가를 주면은 이론적으로 그 암이 좋아서 먹어가지고 더 자라지. 그래서 가짜 슈가를 준다고. 가짜 슈가를 주면은 암세포가 구분을 못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화학적으로는 약간 달라. 이제 그러니까 주면은 가서 들어만 붙지 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안 해. 가짜니까. 그래서 사진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짜 슈가를 주면은 암도 잘하지. 그 나쁘다는 음식은 암도 좋아해. 암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사기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나눌 때 사기라고 하면은 암이 원래 생긴 장기 말고 다른 장기로 이제 암이 옮겨간 거, 전이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인데 뇌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폐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뼈로 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기인 거고요. 이 사기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사기로 발견되시는 분들은 암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기로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면역력 저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사기로 잘 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상태가 응급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랑 막 싸워요. 암에 걸렸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첫 번째로는 사기암으로 가는 이유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사기로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암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기로 가기 전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기여도 요즘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생존율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기암이라고 해서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적극적인 치료,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대학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이재발 사기암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1, 2, 3기 또 3기 앞쪽에서는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의 핵심은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이 핵심 치료고, 이게 수술이 되냐 안 되냐로 치료율이나 생존율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내, 2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2년은 내가 면역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때 핵심은 사실 면역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올릴지, 요즘은 면역을 올리는 뭐
치료도 있고 주사도 있고 뭐 온열 치료도 있고 뭐 산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죠.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덩이는 사실은 우리가 1cm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억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10억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1cm를 만약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줄기암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에는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하는데 종양 미세환경이 이 면역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초기암만 죽이면 안 되겠죠. 줄기암도 죽이고 이 종양 미세환경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초기암들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면역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줄기암을 공격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줄기암을 제대로 죽이는 걸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4세대 항암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 암 줄기세포 혹은 줄기암은 초기암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초기암은 다 죽여서 뭐 영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줄기암은 안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뭐 술을 먹는다,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얘가 다시 초기암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양 미세환경도 있는데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췌장암의 경우에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면역세포가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은 보통 이제 일반 조직에 비하면 암 조직이 산소가 5분의 1 정도인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으로 산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못 들어가고 항암제도 못 들어가니까 항암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 미세환경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암 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연구들만 있었냐면은 사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의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는 전기전자 전공이셔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쪽을 연구를 하시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가더라. 그 기전은 뭐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뭐 대장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유방 줄기암을 초기 유방암으로 바꾼 연구, 그다음 폐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공통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바꿔서 후성유전의 스위치,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바람 스위치가 꺼지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런 후성유전 스위치들이 켜지면 정상세포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초기암이 됐어요. 그리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줄기암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 몸을 정상 상황으로 바꾸면 20대처럼 산소도 많고 면역도 높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상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조광현 교수님께서 밝힌 거고 저도 임상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에 걸린 걸 인지한 후에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암 투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멘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투병의 멘토가 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한 분만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두세 군데를 가는 사람들이 암 걸리면 한 군데만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뭐 중국 병원들도 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만약에 10군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5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게 관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갈 멘토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서점에 가서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에 나온 책이나 뭐 의사들이 쓴 책보다는 암 환자나 암 환자 보호자가 쓴 책 중에 이론적인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암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암 환자 보호자가 책을 몇백 권을 읽고 쓴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 암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들이겠죠. 그런 책들을 좀 읽어서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 찾기, 두 번째는 이제 서점 가서 암 환자나 보호자가 쓴 책들을 좀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게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 내 몸을 뒤돌아보는 계기, 나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그거를 재정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암에 걸리면 1, 2년은 투병을 하셔야 돼요. 수술암 방사나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이 2년까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암 방사 끝나고도 2년 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3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암에 진단 받으면.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으면 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고, 관리는 어디 가서 할 거고, 내가 쉴 때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이런 나의 이제 치료 체계를 딱 한두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의 상태, 내가 이럴 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암 방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디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암 투병의 동료들이 많잖아요. 내가 폐암이면 폐암 환우회도 가입해보고,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투병의 동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재발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언제쯤 재발하기 시작하나요? 재발률은 이제 암 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암은 뭐 20, 30%, 어떤 암은 뭐 40, 50%. 근데 이제 암이 좀 안 좋은 암들, 뭐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1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막 7,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던 암들, 아까 제가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 근데 이 줄기암으로 발견된 암들은 이제 재발률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성 암, 위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점막만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기 위암이고, 밑에 층을 들어간 게 이제 진행성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은 재발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식으로 암종별로 이제 많이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재발되는 건 대개 2년에서 3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2년까지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단으로부터는 3년이지만 치료가 포함되면은 수술하는 방사 다 끝나고는 2년 정도거든요. 그 내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술하는 방사가 끝나고 나서 2, 3년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재발을 막는 방법이고요.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암들은 5년이 지나도 이제 재발이 있기 때문에 7, 8년, 9년 가도 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호르몬성 암들은 이제 10년 관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케어했던 분 중에는 암이 한번 완치가 되셨었는데 다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재발이 이제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거를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사실은 내 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의사들한테 이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방심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 9개월 검사에서 멀쩡해서 다시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밤을 새웠다든지 그러면서 12개월 검사에서 재발된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발이 잘 되는 2, 3년 내에는 2, 3년까지는 좀 엄격하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